결혼한 지 5년 동안 나는 줄곧 결혼이란 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 시누이, 그리고 그들의 5살 난 아들까지 6명. 크고 작은 여행 가방들이 현관의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남편 이민주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걸 보더니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부모님이랑 다들 며칠 지내다 가실 거야. 너 가서 밥 좀 해. 6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누구 하나 일어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일을 했다. 그 일 때문에 그 6사람은 모두 어리 빠지고 말았다. 내 이름은 한성연. 올해 30살이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내가 이민준과 결혼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서울의 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성격은 차분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일 처리는 믿음직했다. 연애할 때 그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를 데리러 왔고 내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와 주었다. 내가 무심코 말했던 작은 소망들까지 기억해 주었다. 나는 그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의 가족이 너무 컸다는 것이었다. 이민준의 본가는 경기도 양평군의 한면에 있었다. 서울에서 아주 멀지는 않았지만 생활 방식은 꽤 전통적이었다.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다. 아래로는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었다. 남동생 이민호는 그보다 3살 어렸고 고향에서 작은 장사를 하고 있었다. 듣기로는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동생 이을림은 그보다 5살 어렸다. 옆 동네로 시집 갔고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해 집을 오래 비우는 일이 많았다. 시아버지 이덕수는 예전에 읍내 농협 창고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 퇴직했다. 시어머니 박금수는 평생 부엌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전업주부였다. 내가 이민준과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나에게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편이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며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보태주었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많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었다. 결혼식은 남편의 고향에 있는 웨딩홀에서 올렸다. 친척과 친구들이 꽤 많이 왔다. 사람들은 입구에서 축의금을 내고 식이 끝난 뒤 아래층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성견아,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이제 우리 식구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순진하게도 한 식구라는 3글자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 우리는 서울의 전셋집에서 살았다. 방 하나와 거실 하나가 있는 집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2사람이 살기엔 충분했다. 시부모님은 가끔 고향에서 올라와 며칠 머물다 가셨다. 잠깐 있다 가는 정도였기에 큰 갈등은 없었다. 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해 이민주는 승진했고 월급도 꽤 올랐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서울 동부에 아파트 한 채를 샀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과 부엌이 이어진 구조였다. 서울에서 평범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미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때 나는 임신 중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사하던 날 이민주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견아, 우리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나는 그의 곁에 서서 불러온 배를 쓰다듬었다. 그때는 정말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시어머니가 3달 동안 아이를 봐주러 오셨다.
그 석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대신 통제하려 했다. 아이 분유는 시어머니가 정한 온도에 맞춰 타야 했고, 기저귀는 시어머니가 말한 방식대로 갈아야 했으며, 아이 옷은 시어머니 취향대로 사야 했다. 내가 하는 건 전부 틀렸고, 시어머니가 하는 건 전부 맞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내 삶이 침범당하는 듯한 그 감각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다. 깊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곳에 있었다. 아이가 생후 6달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했다. 시아버지 혼자서는 밥을 못 해먹는다는 이유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드디어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범당하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민주는 자주 고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민호 장사가 안 좋아서 돈을 좀 빌리고 싶대. 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시대. 을림이가 남편이랑 싸웠대. 며칠 와서 쉬고 싶다는데. 매번 며칠이었다. 매번 조금만 빌리자였다. 매번 사정이 안 좋다였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 돈은 빌려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은 왔다가 머물고 떠났다가 다시 왔다. 시아버지는 건강검진을 하러 와서 닷새를 묵었다. 시누이는 마음을 달래겠다며 일주일을 머물렀다. 시동생은 서울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겠다며 보름을 살았다. 매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방을 치우고 손님을 챙기는 건 나였다. 이민주는? 그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다. 가끔 고생했어 라는 말은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일어나 도와준 적은 없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해 보려고 했다. 이민준, 당신 가족들이 자꾸 와서 지내니까 나 정말 힘들어. 며칠 있다 가는 거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신도 나눠서 좀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나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 너는 일 안 하잖아. 집에서 좀 더 하는 게 뭐 어때? 내가 일을 안 한다고? 나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사에 나갔다. 나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는 경리였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집을 치웠다. 나는 개처럼 지쳐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내가 일 안 하는 사람이었다. 이민준, 나도 일해. 내 일이라는 게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입을 열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의 세상에서 내 일은 별것 아니었다. 내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가시는 더 깊이 박혔다.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시동생 이민호가 왔다. 그는 고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민주는 두말 없이 그를 우리 집에 머물게 했다. 이민호가 왔을 때 그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우리 집 손님방에서 지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석 달이나 이어졌다. 그 석 달 동안 그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못 구한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배달은 너무 힘들고 영업은 너무 고되고 경비 일은 체면이 안 선다고 했다. 그는 매일 낮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영상을 넘겨보았다. 밤에는 새벽 2, 3시까지 깨어있다가 다음날 다시 낮까지 잤다. 나는 매일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거실 테이블 위에 그가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용기가 놓여있는 걸 봐야 했다. 부엌 싱크대에는 그가 쓴 그릇이 물에 잠겨 있었고 화장실 세면대에는 그의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나는 치우고 또 치웠다.
그는 어지르고 또 어질렀다. 나는 이민준에게 말했다. 당신 동생 언제 나가? 조금만 더 기다려. 뭘 기다려? 온 지 석 달이야. 일자리 하나 못 구했잖아. 아니, 구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내 동생이야. 당신 동생이지, 내 아들은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시중들 의무는 없어. 이민주는 침묵했다. 그가 침묵할 때는 말을 할 때보다 더 괴로웠다. 그의 침묵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엉엉 소리 내어 운 것이 아니었다.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다. 베개 위로 떨어진 눈물은 작은 물자국을 만들었다. 이민주는 내 옆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다. 잠든 건지 잠든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문득 이 남자가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호는 나중에야 결국 떠났다. 일자리를 구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민준과 크게 싸우고 형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가 떠난 방은 엉망이었다. 침대 시트에는 담뱃방 자국이 있었고 베개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바닥에는 해바라기씨 껍질과 담뱃재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방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꼬박 오후 내내 청소해야 했다. 이민주는 집에 돌아와 내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했다. 그래도 걔가 가서 다행이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 시트를 세탁기에 넣고 소독제를 붓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세탁기가 웅궁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나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떤 것들은 빨면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 시동생이 떠난 뒤 반년 정도는 조용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왔다. 시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다며 서울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이민주는 호텔에 묵으면 돈이 아깝다며 집에서 지내시게 했다. 시아버지가 올 때는 큰 비닐짜임 가방 2개를 들고 왔다. 그 안에는 고향에서 직접 기른 채소, 담근 김치, 말린 고구마가 들어있었다. 시아버지는 그 가방들을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고 말했다. 이거 다 우리가 직접 키운 거다. 농약 안 쳤어. 서울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짜임 가방을 부엌으로 옮기고 채소는 냉장고에 넣고 김치는 찬장에 넣었다. 냉장고가 작아서 다 들어가지 않았다. 채소들은 부엌 바닥에 쌓였고 절반이 넘는 공간을 차지했다. 나는 매일 밥을 할 때마다 호박과 동아를 피해 발끝으로 넘어 다녀야 했다. 마치 이상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닷새 동안 머물렀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을 탄 뒤 돌아갔다. 떠날 때 그는 부엌에 있던 채소의 절반을 다시 챙기며 말했다.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짐을 현관까지 들어다 주었다. 그가 돌아서서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성견아, 고생했다. 그가 내게 고생했다고 말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고생은요. 하지만 마음속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고생했어요? 정말 많이 나는 힘들었어요. 그저 아무도 몰랐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 이은림이 왔다. 그녀는 남편과 싸웠다며 며칠 와서 마음 좀 풀고 가겠다고 했다. 그녀가 올 때는 여행 가방 하나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5살, 한창 정신없이 뛰어다닐 나이였다.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거실 테이블 위에 컵을 넘어뜨리고 소파 쿠션을 바닥에 던지고 우리 아이 장난감을 제멋대로 분해해 여기저기 흩어놓았다. 이을림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새언니, 애 좀 봐줘요. 나 답장 하나만 하고요. 나는 그녀의 아이를 봐주었다. 내 아이도 겨우 2살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두 아이가 집안에서 난리를 치자 나는 마치 우리 안에 몰아넣어진 암탉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이쪽을 챙기면 저쪽을 놓치고 저쪽을 챙기면 이쪽을 놓쳤다. 이을림은 닷새를 머물다 떠났다. 떠날 때 그녀는 말했다. 새언니, 며칠 동안 패기 쳤어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소파에 앉아 엉망이 된 거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다. 마음이 피곤했다. 그 피로는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었다. 3년, 1095일, 26,280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것이었다. 매번 참았던 것, 매번 물러섰던 것, 매번 됐어. 조금만 참자라고 삼켰던 것들이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 쌓였다. 그렇게 쌓인 벽은 이제 너무 높아져서 나는 그 너머의 산을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날은 내 30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예약해둔 케이크를 찾으러 갈 생각이었다. 전통시장을 지나가다가 갈비, 생선, 새우를 샀다.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고 싶었다. 물론 이 집에서 말하는 가족은 보통 나와 이민준, 그리고 아이뿐이었지만 나는 장바구니와 케이크를 들고 집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현관에는 신발이 가득했다. 크고 작은 신발들, 남자 신발, 여자 신발, 아이 신발이 제멋대로 바닥에 널려 있었다. 마치 작은 신발 도매시장 같았다. 그 옆에는 여행 가방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크고 작은 가방들, 그리고 불룩하게 부푼 짜임 가방 하나. 지난번 시아버지가 가져왔던 것과 똑같은 가방이었다.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1인용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다리를 꼬고 옆에 있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자는 시동생의 아내였다. 나는 그녀를 동서라고 부르긴 했지만 만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라 이름조차 잠시 생각해야 겨우 떠올릴 수 있었다. 시동생 이민호는 다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시누이 이을님은 카페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서는 그녀의 5살 난 아들이 내 아이의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여자 한 명도 있었다. 40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여자는 시누이의 시어머니였다. 6명.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 시누이, 시누이의 시어머니까지. 딱 6명이었다. 아니, 시누이의 아들까지 합치면 7명이었다. 거기에 이민준, 나, 그리고 아이까지 합치면 집안에는 10명이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장바구니와 케이크를 든 채 번개를 맞은 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민준이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말했다. 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부모님이랑 다들 며칠 지내다 가신대.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 지낸다고? 전부 다? 응. 아버지는 손자가 보고 싶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우리 새집 좀 보고 싶다고 하셨어. 민호는 요즘 할 일 없다고 며칠 놀러 왔고 을림이는 애 데리고 서울 구경 좀 시켜주고 싶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어차피 집에 방도 충분하잖아. 다 잘 수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5년 동안 보아온 그 얼굴 발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주 평온했다. 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잔잔한 호수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곳에는 내 대한 무시가 숨어 있었다. 이 집에 대한 무책임이 숨어 있었다. 나는 당신 아내야. 라는 말에 대한 완전한 외면이 숨어 있었다. 왜 나랑 상의 안 했어? 상의할 게 뭐 있어? 우리 부모님이 며칠 지내다 가시는 게 뭐가 문제야? 부모님이 오시는 건 문제 없어. 그런데 당신 동생, 당신 여동생, 당신 동서, 당신 여동생, 시어머니까지 다 왔잖아. 6명이야. 미리 한마디 해주면 죽기라도 해.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너 너무 유난 떨지 마. 남도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면 나는 뭔데? 그는 잠시 멈칫했다. 너는 내 아내지. 내가 당신 아내니까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 거면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고용한 가정부가 아니야.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6명을 시중들 필요 없어.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성연,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 부모님이 며칠 지내다 가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 너 양심은 있어? 내가 양심이 없다고? 이민준, 당신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지난 3년 동안 당신 가족들이 몇 번이나 왔어? 얼마나 오래 머물렀어? 누가 밥했어? 누가 빨래했어? 누가 방 치웠어? 당신이 했어? 당신 엄마가 했어? 당신 여동생이 했어? 나였어. 매번 전부 나였다고.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보았다. 6쌍의 눈, 호기심 어린 눈도 있었고 못마땅한 눈도 있었고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눈도 있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저것 봐라. 저 며느리 참 못됐다. 바로 그런 표정이었다. 이민주는 내 앞에 서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한성연, 나 망신 좀 그만 줘. 망신? 나한테 말도 없이 6명을 집에 들여놓고 내가 문 열자마자 바닥에 널린 신발이랑 여행 가방을 보게 만들고 나한테 마음의 준비할 시간조차 안 줘? 놓고 지금 나한테 망신이라고? 그만해.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에는 명령이 섞여 있었다. 가서 밥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밥 기다리고 있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분노였을까? 실망이었을까? 아니면 마침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뒤에 찾아오는 차가움이었을까?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견아, 갈비는 좀 오래 끓여라. 네 아버님 이가 안 좋으시다. 신우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새언니, 나 고수 안 먹어요. 넣지 말아주세요. 동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형님, 음료수 있어요. 저 콜라 마시고 싶은데.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목소리들을 들었다. 도마 위에 갈비와 생선, 새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누가 점심에 쓴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릇들. 기름때는 이미 말라붙어 그릇 안쪽에 들러붙어 있었다. 마치 갈색 흉터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거실로 뛰쳐나가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나는 앞치마를 맨 채 부엌에 서서 이민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민준, 잠깐 들어와. 그는 5분이 지나서야 들어왔다. 얼굴에는 방금 전 다툴 때의 짜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이 밥값 누가 낼 거야? 그가 멈칫했다. 뭘 누가 내? 재료는 내가 샀어. 갈비 1만 2천 원, 생선 8천 원, 새우 1만 5천 원. 채소랑 양념까지 합쳐서 총 4만 3천 원. 누가 낼 거야? 그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한성연,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부모님 며칠 오셨는데 밥 한 끼까지 계산해? 대답만 해. 누가 낼 거야? 내가 내. 됐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얼마야? 보내줄게. 둘째, 이 밥은 누가 할 거야? 네가 하지. 이미 하고 있잖아. 내가 해도 돼. 그런데 내가 하고 나면 누가 설거지해? 누가 식탁 닦아? 누가 바닥 닦아? 누가 부엌 정리해? 한성연, 대답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화를 억누르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설거지할게. 됐어? 확실해? 확실해. 좋아. 셋째, 당신 부모님, 당신 동생, 당신 여동생, 당신 동서, 당신 여동생 시어머니까지 총 6명이야. 며칠 있을 거야? 어디서 잘 거야? 누가 방 정리해? 누가 침대 시트 빨아? 누가 세면도구 준비해? 한성연, 너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부터 이 집은 당신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 가족이 올 수는 있어. 하지만 모든 일을 나한테만 떠넘기면 안 돼. 나는 안 그랬어. 매번 그랬어. 당신 동생이 3달 동안 살 때 당신이 챙겼어. 당신 여동생이 일주일 동안 있을 때 당신이 도왔어. 당신 아버지가 검사 받으러 왔을 때 당신이 모시고 다녔어? 아니,
당신은 그냥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 놓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당신은 회사 다녀서 피곤하고 나도 회사 다녀. 당신은 퇴근하면 쉬어도 되고 나는 퇴근하고 6명을 시중 들어야 해. 왜? 그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민준, 나는 당신 집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당신 아내야. 나는 앞치마를 풀어 벽에 걸었다. 이 밥 나는 안 해. 뭐? 그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다. 안 한다고? 6명이 밥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해. 나는 할 줄 몰라. 모르면 배워. 당신 동생, 당신 여동생, 당신 동서, 당신 여동생, 시어머니 다 성인이야. 아기인 사람 아무도 없어. 직접 해도 되고, 당신을 도와도 되고, 배달시켜도 되고, 밖에 나가서 먹어도 돼. 선택지는 많아. 나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야. 나는 부엌을 가보리의 거실을 가로질렀다. 6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놀란 눈, 이해하지 못하는 눈, 화난 눈이 뒤섞여 있었다. 선견아, 밥 다 됐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어머니, 밥 아직 안 했어요. 민준 씨가 할 거예요. 민준이가 무슨 밥을 해? 그녀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다. 너 지금 다 큰 남자한테 밥을 하라고 시키는 거니? 어머니, 남자는 왜 밥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매일 회사 다녀와서 밥까지 하는데 어머니는 여자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우이 이은님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말투가 왜 그래요?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했는데? 내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물어봐. 네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도 물어봐.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물어봐. 네가 우리 집에 일주일이나 머무는 동안 나 대신 그릇 하나라도 씻어본 적 있어? 바닥 한 번이라도 닦아본 적 있어?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새언니가 이은님, 나는 내 새언니 아니야. 네가 나를 새언니라고 부르잖아. 새언니가 밥할 때 너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 봤지. 새언니가 설거지할 때 너는 뭐 했어? 내 엄마랑 수다 떨었지. 새언니가 바닥 닦을 때 너는 뭐 했어? 애 데리고 밖에 놀러 갔지? 너는 그게 전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시동생 이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다. 나는 그를 한 번 바라보았다. 이민호, 당신은 우리 집에서 석 달을 살았어요. 생활비 한 푼이라도 낸 적 있어요? 나를 도와 밥 한 끼라도 해본 적 있어요? 자기 빨래 한 번이라도 직접 한 적 있어요? 떠날 때 방이 어떤 꼴이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의 얼굴도 붉어졌다. 형이 나보고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당신 형이 살아도 된다고 했지. 당신 형이 당신 대신 그 어떤 일도 해준 적은 없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은 나였어요. 당신이 석 달 동안 여기 살면서 나한테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들렸다. 창밖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렸고 내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6사람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마실 뿐 아무도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시동생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마치 바닥 타일의 무늬를 세고 있는 사람 같았다. 동서는 아이를 안고 구석에 움츠러들어 가능하다면 그대로 숨어버리고 싶은 듯 했다.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가장자리에 앉아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여러분, 제 집에 와서 지내시는 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은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첫째, 이 집은 저와 이민준의 집입니다. 여기는 숙박업소도 아니고 무료 호텔도 아닙니다. 오셔서 지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려주세요.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기 머무시는 동안 밥은 함께하고 설거지도 함께하고 청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니고 여러분도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남편의 가족이지 제 집에 휴가를 오신 게 아닙니다. 셋째, 얼마나 머무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사흘인지 닷새인지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확실히 정해 주세요. 와서는 가지 않고 갔다가 또 오고 다시 와서는 또 가지 않는 식으로 하지 말아 주세요. 이 집은 저와 이민준의 집이지 여러분의 서울 제2의 본가가 아닙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듯한 정적뿐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뼛속 틈새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듯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5년 동안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말을 했다. 5년 동안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는 가정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대략 10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선견아. 이민준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잠깐 나와봐. 왜? 밥은 어떻게 해? 나는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그 웃음은 씁쓸했다. 쓸개즙처럼 썼다. 이민준, 당신은 30이 넘었는데 밥도 할 줄 몰라. 당신 가족은 6명이나 왔는데 그중 밥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당신 가족들은 도대체 뭘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문 밖은 조용했다. 휴대폰 꺼내서 배달시켜. 6명이면 각자 자기 것 알아서 주문해. 먹고 싶은 거 먹고 돈도 각자 내. 문 밖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말하고 누군가는 이거 어떻게 시켜? 라고 묻고 또 누군가는 너무 비싸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냥 대충 먹자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침묵이 이어졌다. 아주 긴 침묵이었다. 잠시 후 배달 기사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 두드리는 소리, 비닐봉지 소리, 젓가락이 도시락 용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밥 먹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침실에 앉아 문틈으로 스며드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 갑자기 몹시 배가 고팠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나 자신을 위한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요청사항에는 이렇게 적었다. 문 앞에 놓아주세요. 노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달이 도착했다. 나는 문을 열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놓인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도시락 하나, 젓가락 한 벌, 휴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휴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배달 기사가 쓴 글씨였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의 일은 폭탄처럼 일시 집안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부엌에 누군가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시누이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 마흔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조금 멋쩍게 웃었다. 성견 씨, 제가 죽 좀 끓였어요. 아침에는 보통 뭘 드세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아주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늘 하던 일이라서요. 성견 씨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 조금 더 자도 돼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김치를 썰고 오이를 두드려 무치고 동작이 아주 익숙하고 재빨랐다. 나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바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다. 감동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었다. 마치 누군가 상처난 곳을 아주 가볍게 건드린 것 같았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웃었다. 어젯밤 선견 씨가 한 말, 돌아가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선견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서 미리 말 한마디도 안 한 건 분명히 우리 잘못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성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을림이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커서 철이 없어요. 여기 와서 지내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한 건 그 애가 잘못한 거예요.
저도 시어머니로서 책임이 있어요. 제가 혼내야죠. 나는 문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죽 다 됐어요. 사람들 깨워서 먹어요. 그녀는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가더니 죽을 그릇마다 한 그릇씩 담아 놓았다. 그날 아침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죽을 먹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으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죽을 먹고 김치를 먹고 가끔 누군가 휴지를 건네며 고마워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이민주는 내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죽을 먹었다. 감히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잠을 못 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죽을 한 숟가락 먹고 나서 고개를 들어 나를 한 번 바라보았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숟가락씩 죽을 떠먹었다. 그리고 그릇 안에 쌀알 하나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아침을 먹고 나는 출근했다. 집을 나설 때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그 옆에서 행주를 들고 서툴게 식탁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였다. 새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다. 그날 오후 나는 이민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성견아, 미안해. 딱 5글자였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은 달라져 있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놓여 있었다. 소파 쿠션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현관의 신발들도 한 켤레씩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부엌에서는 누군가 밥을 하고 있었다. 시동생 이민호였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서툴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기름이 튀자 그는 뒤로 펄쩍 뛰었고 하마터면 뒤쪽 찬장에 부딪힐 뻔했다. 형, 이거 불은 어떻게 줄여? 이민주는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있었다. 잠깐만, 내가 볼게. 아, 이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확실해? 확실하진 않은데 한번 해봐. 두 사람은 허둥지둥 요리를 했다. 냄비 속 음식은 눌어붙었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레인지우드는 웅궁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동서는 옆에 서서 대파 한 줌을 들고 있었다. 그걸 건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신우이는 식탁 앞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다. 아주 느리게 까는 바람에 손톱 사이에는 마늘 껍질이 잔뜩 끼어 있었다. 그녀의 5살 난 아들도 옆에 앉아 아주 진지하게 마늘 까는 일을 돕고 있었다. 작은 손에서는 온통 마늘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몹시 복잡했다. 기쁜 것도 아니고 불쾌한 것도 아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마치 마침내 어떤 일들은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같았다. 시아버지는 그녀 옆에 앉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가족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서 마치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았다. 부엌에는 며느리 말고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형님 오셨어요. 동서가 가장 먼저 나를 보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밥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응.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와 식탁 앞에 앉았다. 신우이는 다 깐 마늘을 내 앞에 밀어 놓았다. 새언니, 마늘 다 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그릇에 담긴 마늘을 바라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마늘 껍질이 가득했다. 손끝은 조금 부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내가 그녀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부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툴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선의에 가까웠다. 충분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옅고 가벼웠지만 진심이었다. 밥상이 차려졌다. 반찬 4가지와 국 하나. 반찬은 이민호가 볶았고 국은 이민준이 끓였다. 보기에도 좋지 않았고 맛도 평범했다. 반찬은 작고 국은 싱거웠고 생선은 너무 오래 쪄서 퍽퍽했고 밥은 설익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다. 아무도 맛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모두 조용히 밥을 먹었다. 가끔 누군가 이건 소금을 좀 많이 넣었네 라고 말하면 스스로 멋쩍게 웃고는 다시 먹었다. 이민주는 내 옆에 앉아 내 그릇에 생선 한 점을 올려주었다. 성견아, 먹어봐. 맛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젓가락으로 그것을 집어 입에 넣었다. 생선은 확실히 너무 오래 쪄서 질겼고 씹는 느낌은 마치 아무 맛도 없는 나무토막을 씹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삼켰다. 괜찮아? 내가 말했다.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웃음과 닮아 있었다. 눈이 부드럽게 휘어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어딘가 소년 같은 순진함이 담긴 웃음이었다. 밥을 다 먹은 뒤 이민주는 설거지를 하러 갔다. 이민호가 옆에서 도왔다.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한 사람은 씻고 한 사람은 닦았다. 허둥대는 사이 물이 바닥에 잔뜩 튀었다. 동서는 식탁을 닦았고 신우이는 바닥을 쓸었다. 그녀의 5살 난 아들까지 장난감을 정리하는 걸 도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이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손님이 와서 북적이는 시끌벅적함이 아니었다. 모두가 함께 있는 시끌벅적함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견아? 네. 어젯밤 네가 한 말 밤새 생각해봤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많이 붉어져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기도 했고 울었던 것 같기도 했다. 네 말이 맞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오래 숨겨둔 비밀을 꺼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늘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부모를 모시고 온 가족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래야 산다고 여겼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내가 잊고 있었어.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너는 회사에 다니잖아. 나도 예전에 일해봐서 알아.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나는 네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손마디는 굵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평생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성견아,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잘 못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코끝이 시큰해졌다. 어머니, 저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 집 일은 저와 상의해 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상의하자. 서로 의논하면서 하자. 그날 밤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떠났다. 집에 일이 있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떠날 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선견 씨, 당신은 좋은 며느리예요. 시댁이 복이 많네요. 나는 살짝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배웅한 뒤 신우이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새언니,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뭐가? 예전에 새언니 집에 와서 지내면서 한 번도 도와드린 적 없잖아요. 맨날 새언니가 만든 음식 가지고 트집만 잡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새언니, 저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됐어. 들어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바깥의 밤빛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노르스름한 빛이 땅 위에 내려앉아 마치 가느다란 강처럼 이어져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 또 한 번.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닫았다. 저장. 그 후의 날들은 다시 물길이 트인 강물 같았다. 아직 조금 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은 닷새를 머물고 떠났다. 떠날 때 시어머니는 손님방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침대 시트를 벗겨 세탁하고 잘 개어 장롱 안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그 방을 한번 돌아보더니 말했다. 다음에 올 때는 미리 말아마. 네, 내가 대답했다. 시동생 이민호는 우리 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다. 그는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꽤 성실하게 일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고 돌아올 때면 가끔 장을 봐오며 말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장 봐왔어요. 동서도 그와 함께 머물다가 근처 대형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구했다. 두 사람은 돈을 조금 모아 서울에 방을 구하기로 했다. 그들이 떠나던 날 이민호는 현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님, 고마워요. 예전 일은 죄송했습니다. 됐어, 열심히 살아? 네. 그들이 떠난 뒤 집은 훨씬 조용해졌다. 시누이 이은림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새언니, 저 탕수갈비 만드는 법 배웠어요. 다음에 가면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아이는 거실에 앉아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성 하나를 쌓아 올리더니 기뻐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이민주는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고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성견아,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요리 배우고 싶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내 앞까지 걸어왔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나눠서 할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5년 동안 보아온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있었다. 죄책감도 아니었고 비위를 맞추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단하고 진지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좋아. 내가 말했다. 그날 밤 그는 부엌에 섰고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쳤다. 먼저 삼겹살을 썰고 김치를 볶아 향을 낸다. 그 다음 물과 두부, 대파를 넣고 마지막으로 간을 맞춘다. 그는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건축 도면을 그릴 때처럼 진지했다. 이 정도면 김치색 괜찮아? 조금만 더 볶아. 아직 색이 덜 났어. 이렇게? 응, 이제 됐어. 고기 넣어. 그가 고기를 냄비에 넣는 순간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었다. 손등에 살짝 튀었는지 그는 움찔했지만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는 주걱을 들고 서툴게 볶기 시작했다. 냄비 속 고기는 김치 양념이 밴 국물 속에서 뒤섞이고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향기가 부엌 전체에 퍼졌다. 선견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응. 뚜껑 덮고 40분 정도 끓여. 그는 뚜껑을 덮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코끝에 땀방울 하나가 맺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성견아. 응? 사랑해.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가 이 세 글자를 말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 너무 오래되어서 나는 그가 그 말을 하는 법조차 잊은 줄 알았다. 나도 사랑해.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5년 전 도서관에서 내게 쪽지를 건네던 그 남학생의 웃음과 똑같았다. 40분 뒤 김치찌개가 완성되었다. 색은 조금 진했고 양념이 조금 강했지만 그는 아주 진지하게 먹었다.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고 삼킨 뒤 이렇게 말했다. 맛있다. 정말? 정말. 내가 만든 거니까. 나는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흘렀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보여졌기 때문이었다. 5년 동안 나를 아내라고 불러온 사람이 마침내 나를 제대로 봐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이민주는 정말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치찌개, 탕수갈비, 매운 생선조림, 토마토 계란국까지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다. 어떤 날은 짰고, 어떤 날은 싱거웠고, 어떤 날은 타버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배우고 있었다. 익숙해진 뒤로는 주말마다 먼저 밥을 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조금 더 잘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내가 일어나면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앞치마는 비뚤게 묶여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늘 진지했다. 시어머니가 다시 오겠다고 했을 때는 미리 전화가 왔다. 선견아, 내가 아이 좀 보러 가고 싶은데 이틀 정도 있어도 되겠니? 네, 어머니. 오세요. 그녀가 올 때는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를 조금 가져왔다. 많지 않았다. 딱 2끼 정도 먹을 만큼이었다. 예전처럼 큰 짜임 가방에 담아온 것이 아니었다. 작은 천 가방 하나에 가지런히 담아왔다. 어머니,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무겁잖아요. 안 무겁다. 직접 키운 거라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 그녀가 머무는 이틀 동안 시어머니는 먼저 밥을 하고 먼저 설거지를 하고 먼저 바닥을 닦았다. 내가 말리자 그녀는 말했다. 가만히 텀 있어도 심심하다. 밤이 되면 우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어릴 때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젊었을 때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이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 할머니 무릎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어릴 때 저만 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어린아이였지. 그럼 할머니 엄마도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아주 많이 해줬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아주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소설 속에 나오는 극적인 따뜻함은 아니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겨울 햇살 같은 따뜻함이었다. 이 집은 마침내 집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 완벽한 집은 아니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집도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노력하고 있는 집이었다.